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 사연입니다. 남자로 태어나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되고 가정을 평온하게 이끌어가는 것. 특히나 대한민국에서의 아버지들의 삶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아버지가 되고 나니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지금껏 살아온 40대 송영진이라고 합니다. 원망을 해도 하지 않아도 힘든 일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저희 부모님은 저와 동생이 어릴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어머니가 홀로 우리를 키워주셨죠.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어머니는 여성이 변변한 직업을 구하기도 어려웠던 시절 꿋꿋하게 우리 형제를 지켜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릴 때 사고로 다리를 다쳐 한쪽 다리를 절뚝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시죠. 고운 외모를 지니셨지만 다리가 불편한 여자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서류 심사에서는 합격을 하셨지만 최종 면접에서 항상 떨어지기 일쑤였고 심한 경우에는 재수없다며 욕을 듣는 경우도 있었죠. 그럼에도 어머니는 늘 긍정적이면서도 밝은 성격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곳저곳 문을 두드리던 어머니는 친척분 소개로 결국 소규모 회사들의 행정 업무를 대행해주는 사무실에 취직을 하시게 되었죠. 친절하신 사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그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하실 수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하셨습니다. 어머니 회사의 거래처였던 다른 회사에서 일하던 아버지는 업무적으로 어머니와 자주 연락을 하시고 만나시면서 조금씩 서로를 알게 되었고 그렇게 두 분은 가까워지셨습니다. 아버지는 부모님이 안 계신 고아였습니다. 10대까지 고아원에서 자라신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사람이었죠. 유머러스한 입담으로 항상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셨고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많으신 분이셨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장애를 가진 딸이 결혼을 한다니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고아인 것을 괴념치 않으셨다네요. 그렇게 두 분은 결혼을 하셨고 저와 2살 터울의 동생을 낳으셨습니다. 결혼하고 두 아이도 태어나게 되니 가장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느끼시게 된 아버지는 퇴근하신 뒤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더 큰 회사로 이직을 하셨죠. 아버지가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시게 되니 급여도 더 많이 받게 되었고 어머니도 맞벌이를 하시며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먹는 것, 입는 것에 구애받지 않았고 주말이면 가족들끼리 놀이공원도 가고 소풍도 가는 일반적이면서도 행복한 집안이었죠. 저와 동생은 가끔 싸우기는 했지만 큰 말썽 없이 지내며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당연하게 느껴지던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동생이 4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어머니와 아버지가 부부싸움을 자주 하시더군요. 아버지는 회사 일로 바쁘셔서 집에 늦게 들어오실 때도 많아졌고 어떤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간밤에 아버지가 들어오시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어머니는 혼자 안절부절 못하며 거실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곤 하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맡았던 아버지는 같은 사무실에 미혼 격리 직원과 바람이 난 것이었습니다. 가정으로 돌아오겠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신 어머니께서는 처음 한 번은 그냥 눈 감아 주셨죠.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지켜내고 싶으셨던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께서는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외면한 채 정신을 못 차리고 지속적으로 외도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에게는 헤어졌다 했지만 아버지의 행동은 여전했기에 모를 수가 없었죠. 이때쯤 저와 동생도 아버지의 외도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거듭된 남편의 외도에 참을 수 없었던 어머니는 아버지와 자주 다투게 되었고 언젠가부터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상간녀는 임신까지 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출산해 데리고 오면 어머니 당신께서 키우겠다고까지 하셨지만 아버지는 거절했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그 여자와 딴 살림을 차렸더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어머니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눈이 먼 아버지는 저와 동생마저 필요 없다며 모든 걸 어머니에게 떠맡기고 그렇게 홀연히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아버지의 회사에도 알려지게 되었고 회사 내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은
결국 회사 전체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회사는 두 직원을 해고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한 아버지는 퇴직금을 가지고 여자의 고향인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자식을 버리고 같은 지역에서 살기엔 아무리 뻔뻔한 철판을 깔았다 하더라도 견딜 수 없었겠죠. 그렇게 시골에 주유소를 차렸지만 사업을 해본 경험도 없었던 사람이었던지라 사기를 당했고 그들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망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로부터의 양육비도 끊기게 되었죠. 반면 어머니는 열심히 일하시며 동생과 저의 뒷바라지를 하셨습니다. 두 아들의 등록금이 부담스러우셨을 텐데도 걱정하지 말라며 다른 생각들 하지 말고 공부에만 전념하라 하시던 어머니. 본인은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도 집에서는 또 다른 부업을 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컸다지만 초등학생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던 동생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사춘기 시절에는 친구들에게 어머니가 장애인이라는 사실과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사실을 숨기기도 했죠. 아버지도 없고 엄마는 장애인이고 이런 집구석 싫어 정말. 전 그날 처음으로 동생을 때렸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건 어머니도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던 일이야. 어머니 다리가 불편한 게 싫어? 어머니가 저 다리로도 우리 형제 지금까지 먹여 살리셨어. 너나 내가 없었으면 어머니 훨씬 편하게 사셨을 거야. 철 좀 들어 이 새끼야.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우리 형제의 싸움을 들으셨는지 이후 자신의 몸을 숨기셨습니다. 졸업식 때도 오지 않으려고 하던 어머니를 조르고 졸라 오시게 했죠. 그렇게 평생을 자식 앞에 죄인처럼 사셨고 그런 어머니의 헌신적인 뒷바라지에 목표했던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를 지어주셨고 그동안의 어머니의 힘든 시절에 대한 작은 보상을 해드린 것 같아 기뻤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틈틈이 과외 알바를 하긴 했지만 등록금을 마련할 정도는 아니었기에 전 동생을 위해서 1년을 다닌 후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기 전까지 알바를 더 하며 어머니의 부담을 줄여드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동생은 차례대로 군입대를 통해서 대학 등록금의 부담을 줄였고 제대 후에는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큰 보탬이 되어드렸습니다. 졸업 후에는 좋은 회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고 또래에 비해 좋은 연봉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동생 역시 졸업 후 취업을 하게 되면서 우리 형제가 차곡차곡 모은 돈에 대출을 받아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의 3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 첫날 저녁을 먹으며 어머니가 먼저 눈물을 흘리셨고 그 모습을 본 저와 동생도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힘든 시간을 이렇게 보상받는 것 같아 정말 행복하더군요. 이제는 지금까지 고생만 해오신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실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후 동생과 저는 열심히 일을 했고 어머니도 간간히 소일을 하시며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지나고 비개인 먹구름이 거치고 나자 어느 날 문득 아버지라는 사람이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새로 지은 공장이 어린 시절의 기억 속 아버지와 상간녀가 이사 갔다고 들었던 그 지역이었죠. 그러다 보니 매번 출장 갈 때마다 신경이 쓰였고 결국 저는 사람을 고용해 아버지의 근황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의뢰인으로부터 아버지에 관한 소식이 담긴 자료를 건네받을 수 있었죠. 어머니와 이혼 후 두 사람의 퇴직금을 가지고 상간녀와 귀촌하면서 땅을 사서 주유소를 운영하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더군요. 퇴직금을 들고 시골로 내려간 사업 초짜에게 돈 냄새를 맡은 여러 검은 손길이 닿았고 결국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털어가 버렸다 합니다. 게다가 대출도 많이 받았었기에 빚도 많이 지게 되었다네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채 무작정 귀촌했으니 마땅한 취직 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상간녀와의 사이에 아이는 태어났으니 당장 먹고 살 돈은 필요했기에 하루하루 일용직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다시 서울로 가려 했지만 여기저기 얽혀버린 채무관계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었고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린 자신의 모습이 수치스러워 다시 서울로 올라올 수는 없었다네요. 고향으로 내려가기 전보다 더 많은 고생과 스트레스를 받았던 상간녀는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자신의 몸 상태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시골이라 가까운 병원도 찾아가기 어려웠는지
결국 암에 걸려 수술과 치료를 받던 중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딸 하나만 남겨두고 말이죠. 남겨진 아버지는 막노동과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고 스트레스는 술로 풀었다 합니다. 그랬으니 아버지의 건강 상태도 평판도 그리 좋지 않았겠죠. 결국 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그곳에서도 떠났고 그 이후의 행적은 묘연하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의 추적은 불가능하다 했고 전 이 이야기를 어머니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고 동생은 그래 하늘이 무서운 거야. 그렇게 살면 잘 살 줄 알았나? 하며 비아냥대더군요. 하지만 어머니의 그늘진 얼굴을 보며 잊고 싶은 기억을 괜히 꺼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은 저는 그 후론 아버지를 제 가슴 속에만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던 해, 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주석의 아버지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어머니가 계시니 괜찮았죠. 어머니와 동생의 축하를 받으며 새 가족을 만들었고 저와 아내 사이에 예쁜 딸 아이가 태어났죠. 결혼 후에도 어머니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기에 주말이면 자주 동생과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아내 역시 어머니 댁에 가는 것을 좋아했죠. 어머니는 저희 형제에게 그랬듯 아내에게도 좋은 시어머니셨습니다. 아내와 제가 맞벌이를 하는 동안 아이를 봐주시기도 했고 저희가 먹을 음식을 해주시기도 했죠. 어머니가 우리 형제에게 써주시던 신경은 아내에게 갔고 항상 며느리가 자신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노심초사하셨습니다. 어떤 날에는 동생이 며느리 보시더니 아들들은 뒷전이라며 놀림 섞인 투정을 부렸는데 어머니께서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 괴롭히면 그 벌은 내가 아니라 너희가 받는다는구나 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어진 어머니 덕에 온 가족 모두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생신기념으로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문 앞엔 허름한 행색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그 남자를 보고 전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낡은 옷차림에 움츠려든 어깨, 주름이 많은 검게 탄 얼굴, 흡사 구걸을 하러 온 사람 같았죠. 하지만 한눈에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더군요. 어렴풋한 기억 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바로 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여길? 아마도 동생의 주민등록 등본을 통해 새 집의 주소를 알아내신 듯했죠. 저 역시 언젠가 아버지가 찾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 집으로 찾아온 아버지를 보자 많이 놀랐네요. 그리고 조금은 반갑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그 모든 일을 떠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부모가 되고 나니 나의 길을 먼저 걸어간 아버지와 술 한잔 나누며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죠. 하지만 입에선 차마 그런 감정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목소리를 들은 동생 역시 깜짝 놀라며 따라 나왔습니다. 영진이구나.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시냐고요? 허름한 행색의 아버지를 보고 드는 복잡한 심정을 조절하는 저와는 달리 동생은 아버지를 보자 매우 거칠게 화를 내더군요. 무슨 일은 무슨 일이야? 아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연락도 없이 찾아오세요? 영진아, 영석아, 미안하다. 지난 일들 모두 내가 어리석었다. 그동안 많이 후회하고 반성했다. 동생이 소스라치는 목소리를 들으신 어머니가 무슨 일인가 궁금해 다가오다가 아버지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자 아버지는 여보,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하고 물으셨죠. 뭐요? 뚫린 입이라고 그게 당신이 지금 할 소리예요? 어린 아들 둘 나 몰라라 버리고 젊은 여자랑 눈 맞아 나간 당신이 그게 할 소리냐고요? 미안하오. 다 내 잘못이오. 이제 그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용서? 당신이 눈 감을 때까지 두 번 다시 그 용서라는 말 입 밖에도 꺼내지도 말아요. 얘들아, 애비가 다 잘못했다. 이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나를 다시 아버지로 받아주면 안 되겠니? 아버지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와 자신을 받아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화가 난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돌아가시죠. 그날 이후로 제 아버진 죽었습니다. 저까지 매몰차게 나오자 아버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등을 돌려 터벅터벅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하마터면 달려가 붙잡을 뻔했네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화도 나지만 저렇게 초라해져 버린 아버지의 모습에 가슴이 아픈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버지를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죠. 한동안 잠잠하던 아버지는 3년이 지난 어느 날 다시 찾아왔습니다. 주말 오후 다 같이 집에 모여 점심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딸아이의 재롱을 보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죠. 아버지였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아버지는 이제는 다른 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원을 받고 싶은데 호적상 자식들이 있어서 부양 의무 자격이 있으니 대상자에 들어가지 못한다는구나.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수 있게 이것 좀 써다오. 아버지가 내민 메모에는 부양 의무 거부 사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새 따라 나온 동생이 아버지 손에 있는 메모를 빼앗아 구기며 말하더군요. 당신이 원해서 떠난 가족입니다. 몇 푼 안 되는 양육비조차 나중엔 보내지도 않으셨죠. 생활보호 대상자요? 그 얼마 안 되는 돈 받으려고 하지 말고 더 고생 좀 하세요. 우리는 그런 거 써줄 수 없습니다. 어디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두면서 남은 인생 살아보세요. 돌아가세요.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세요. 한 번 더 이곳을 찾아오시면 그땐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보던 저의 손목을 잡아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순간을 악몽으로 만들어 놓은 아버지는 30여 년 만에 나타나 모처럼의 주말 오후 온 가족의 기분을 또다시 망쳐놓았습니다. 형, 아버지한테 뭐라도 해줄 생각 절대 하지 마. 안 해 임마. 동생의 단도리에 안 한다 하긴 했지만 가슴 한켠에 무거운 돌이 내려앉은 듯한 기분은 남아 있었죠. 며칠 뒤 저는 혼자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제 심통한 얼굴을 본 어머니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미 알고 계신 듯 했죠. 아버지가 생활보호 대상자라도 되게 서류를 써드리고 싶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네가 예전에 아버지 소식을 수소문했을 때부터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한테는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너희에게는 아버지이기도 하지. 이건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영진아, 엄마는 네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구나. 다시는 그 사람이 이 집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거라. 이후 저는 동생을 설득했습니다. 동생은 저보다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더 많이 남아 있었던지 아버지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자는 저에게까지 분노를 표출했죠. 난 싫어. 용서할 수 없다고. 굶어 죽던 얼어 죽던 내 알 바 아니야. 이런 소리 할 거면 다시는 보자고 하지 마. 저도 제가 자식을 낳기 전까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원망뿐이었으니 동생에게 그것을 강요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홀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서울역 인근 쪽방촌, 제 몸 하나 누이기 힘든 좁은 곳에 살고 계시더군요. 아버지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성해온 부양의무 거부 사유서를 내밀었죠. 제가 작성해온 사유서에는 아버지가 상간녀와 바람난 시점부터 양육비를 단절한 시기, 그리고 현재까지의 어머니와 우리 형제의 삶에 대한 내용이 육하 원칙에 의해 기술되어 있었죠. 한참 동안 본인의 지난날의 과오를 들여다보고 있던 아버지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젠가 영석이도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된다면 그때 봬요. 그리고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니 집으로 찾아오시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상간녀 사이에 낳은 딸에게도 같은 서류를 받아야 할 것이라 말하니 딸은 고등학생 때 이미 집을 나가 생사조차 알 수 없고 주민등록까지 말소되었다 하더군요.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너희에게도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게 조심하마. 미안하고 고맙다. 그 후로 아버지는 집으로 찾아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전 오늘도 아이와 아내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고 회사로 출근합니다. 어린 시절에 내가 겪었던 힘들었던 그 기억을 내 아이, 내 아내에게는 전해주고 싶지 않기에 열심히 일하면서 그리고 아이에게는 희망을 전해주는 든든한 나무그늘 같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항상 명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